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대신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보협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제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는데요. 물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이미 표결 처리를 예고한 바 있는 진선민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진선민 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이 기립하도록 해서 표결을 했고요.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 기권 9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찬성을 했지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요구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정서와 크게 괴리가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시 17분경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니까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제가 했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민적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이 여권의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임명이 될 거는 뭐 그 기정사실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다수의 이제 분석은 결국은 이 변창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 뭐 이게 좀 뭐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기대에 부응하느냐. 결국은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의 의중은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자 지명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될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 퇴임식 일정을 잡아뒀었더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후임자가 이 변창흠 후보자가 될 거라는 것에 청와대가 이미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유튜브 구독자 넘기도 전에 실버 버튼 먼저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실버 버튼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나름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 말씀 보니까 이제 물러난 김현미 장관이 시원한 게 더 컸을까요? 섭섭한 게 더 컸을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빨리 좀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창흠 장관을 임명을 한 거고 그 현장도 잘 알고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변 장관이죠. 이제 예. 민심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으니까 그런 점 부동산 민심을 좀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네. 자신에게 쏟아졌던 비판을 의식을 한다면 네. 교통과 건설 양쪽이지 않습니까? 국토와 교통 둘 다 중대재해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그렇죠. 많은 분야니까 사실은 건설 쪽 상당히 많죠. 예, 네. 그쪽이 1등이잖아요. 그럼요. 그쪽에서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명예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공교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드러 나오면서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여론에 이제 정면으로 대응하는 상황인 거죠. 뭐 자신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결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번 묻어놓고 간 거는 더 큰 후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리바운드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창흠 장관이 잘해도 그러니까 잘해야만 이렇게 야당 반발이나 여론을 그 좀 배치하더라도 임명한 게 그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김현미 장관 이후로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부동산 시장에도 큰 효과를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정권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 칼을 빼더라도 바로 그냥 뭐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심어주느냐. 사실 이게 가장 일단 첫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효과를 본다면 이제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도덕성 논란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계속 이제 어떤 덫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SH 사장할 때 무슨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뭐 이거를 지금 그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또 이제 그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일부 언론의 대세는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그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정책에서 뭔가 비전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시장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튼 이제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이게 첫 번째 카드가 뭐가 될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무소속인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의 복당을 최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가 최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홍준표 의원 등의 지역구에 자리하고 있는 당협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복당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당 불가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뜻도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보수 세력의 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들이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내 중진들 중심으로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이 오히려 당을 분열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많고 특히 이제 초선 의원 중심으로는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체제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제 3명의 의석이 늘어나고 말고를 떠나서 선거 구도라든가 당내 역학관계까지 계산식이 다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들의 입당이 무산되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뭐 당내 중진들의 입당을 초소하는 여론도 정리될 수 있을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신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분석을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마치 개혁군주와 개혁군주를 지지한 육두품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 중진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조선들이 육두품입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이제 신진 세력들이니까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군주입니까? 보수 입장에서 뭐 그들 나름 입장에서 그건 당 외에서 평가한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도 사실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기류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등이나 국민의 지지율도 좀 등에 없고 좀 올라오고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이대로 그냥 복당 없이 선거 치르고 하는 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그렇고 당 체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무게가 더 실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초선들 목소리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후에 복당 기회는 뭐 2022년 대선 그리고 2024년 총선 전에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초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국회 방송에서 국회의원 인터뷰들을 쭉 진행을 해보면 네. 초선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들이 이거는 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 힘든 짐을 혼자 지려고 그래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관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리를 모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르고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초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그 책임에서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 개편은 초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지금 뭐 역학관계 당내 역학관계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실제로 과반도 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만약에 뭐 승리하거나 혹은 지더라도 상당히 선전하는 분위기로 가게 돼서 그 업돼 있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이 복당을 하더라도 당 내의 역학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원내대표까지 그 선거까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안 받았는데 졌다. 상당한 차이로 졌다. 그러면서 결국 보수 통합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약간 보선에서 패배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뭐 그걸로 이제 사실상 뭐 끝난다고 봐야 임기가 내년 되죠? 4월까지 집에 가셔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남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큰 승부수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홍준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김태호 의원까지 안 받는 이유는 뭐래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뭐 브리핑이 있거나 저번에 권성동 의원은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당을 그러니까 네. 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그 당시 얘기가 권성동 의원은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복당 신청을 했기 네. 때문에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김태호 의원도 뒤늦게 복당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음. 근데 이번에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그 수사가 어떻게 좀 다 마무리 기소가 됐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하고 김정인 위원장의 관계는 뭐 이미 공제 사실이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배알도 없는 야당이라고 그랬죠. 요새도 페이스북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 이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욕심을 공개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복당을 해서 예. 지지 기반 만드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6개월 안에 요기요 지분을 모두 팔아라였습니다. 그리고 요기요가 매각될 때까지는 M&A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였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이제 업계 독점을 우려해 두 기업의 합병을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두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거래 금액 기준 99.2%에 달하는 만큼 예. 사실상의 시장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뒀습니다. 뭐 이제 DH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배달통 등 다른 배달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 그 수수료율을 바꾸지 말고 뭐 소비자들에게 프로모션 금액을 매월 전년 동월 이상 지출 등의 조건들이 붙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이제 회사가 합병되는 것이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공정위가 좀 걱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DH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상황입니다. 뭐 그들끼리 합치든 말든 뭐 상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게 그 시켜먹는 소비자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점은 여기에 두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예, 독점을 하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버리고 그렇죠. 또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독점의 횡포가 이제 나타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시장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1위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기요하고까지 만약에 병합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들 마음대로 사실상 뭐 수수료율이라든지 그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배달 기사들의 그 서고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등을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중에 어느 한쪽이 상당한 부분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배달 관련 쿠폰이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편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상황도 이런 상황인데 합치게 되면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이라든가 배달 기사들의 권익 또 자영업자들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우리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소책자 해갖고 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 이제 뭐 음식 시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나와서 이제 거기서 직접 전화해서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어느새 갑자기 이제 세상이 또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바뀌게 된 거니까요. 긍부정 효과가 다 있습니다. 사실 뭐 청각장애인처럼 원래 좀 배달이 그 주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그럴 수 이야기를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으로만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히나 고령의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좀 그러니까 이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요. 소비자들의 편익과 자영업자들 모두 지켜주기 위한 방향의 고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좀 사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승인은 승인이잖아요. 두 기업이 합치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기요를 어디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치가 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큰 거여서 누가 과연 저걸 인수할 거냐. 그러니까요. 현재 그 배달업체, 운송업체나 아니면 포탈업체 예. 등 얘기는 나오지만 너무 덩치가 크고 또 대기업이 들어갈 경우에
골목 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도 대기업이 들어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2조가 넘어버리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자본은 또 인수할 여력이 없는 거고. 네. 사실상 그 요기요를 인수하겠다고 나설 만한 정도의 덩치가 있는 기업이면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어느 사업자가 또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요기요를 이어받아서 경쟁을 하게 될지도 좀 이게 또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시장은 오묘한 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해 왔던 것은 여기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요 팔고 배민을 사라. 네.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 내주고 큰 거 갖게 된 거죠. 아니 뭐 당신들이 여기요 만들어서 열심히 잘 키워봐 이래야 이게 보통 가는 순방향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계에서는 그래서 이 조건부 승인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있을 수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이제 조건부 승인 조건 중에 이제 그 소비자라든지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확실하게 그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사실은 이건 이제 순전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몫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또 이 시장이 공정위가 지적했던 걸 잘 안 지키기로 또 유명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보협 기자,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